오늘은 제3부 감정의 본성과 기원에 관하여 정리 2 할 차례입니다. 정리 2. 신체가 정신을 사유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정신도 신체를 운동이나 정지로 또는 다른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그 철학 사상 중 독특한 것이 서로 다른 속성끼리는 제한할 수도 없고 영향을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이 관찰되는 그 신의 속성 두 가지는 사유 속성과 연장 속성인데, 사유 속성이나 연장 속성은 모든 사물들을 그 속성 각각으로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 두 가지 속성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 사유 속성의 그 사유의 질서만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연장의 질서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두 가지 양상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은 서로 다른 속성이기 때문에 막 섞여가지고 한쪽이 다른 쪽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이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 철학자들의 그 관점이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이 많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상당히 헷갈려 합니다. 오늘은 이제 스피노자의 그 관점을 알아보자는 거죠. 스피노자의 관점은 이 정리 2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사유 속성과 연장 속성이 모두 사물의 그 진행 과정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서로 영향을 주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신체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서 이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심신 이론론이면서 두 가지 양상으로 이 설명이 되는 그 심신 병행론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관점,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이원론적 관점, 또 뭐 유물론적 관점, 관념론적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그 외에도 있죠. 주로 이제 설명되는 것이 그 네 가지 관점입니다. 네 가지 관점도 한번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해설로 써놓은 걸 읽어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은 글씨는 본문의 글씨이고 붉은 글씨는 제가 해설하는 글씨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푸른 글씨들은 인용한 글씨입니다. 이 책에서 인용했거나 뭐 혹은 다른 것에서 인용했거나 인용한 글씨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서 본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체는 연장 속성이고 정신은 사유 속성이므로 서로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스피노자의 입장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철학적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정명과 주석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정명. 사유의 모든 양태는 신이 사유하는 존재인 한에 있어서 신을 원인으로 가지며 신이 다른 속성에 의해서 설명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제2부 정리 6에 의해 했는데 정리 2부 정리 6은 이렇습니다. 각 속성의 양태들은 그것들이 양태로 되어 있는 속성 아래에서 신을 고찰하는 한에 있었으만 신을 그것들의 원인으로 가지며 신이 다른 어떤 속성 아래에서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요 설명 자체가 평이한 문장들이 아니고 조금 어려운 문장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양태의 각 속성은 서로 독립된 신의 속성이 원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즉 모든 사물들은 양태인데 그 모든 사물들의 그 원인들은 그 신의 속성이 원인이라는 거죠.
신의 속성의 원인인데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속성이 여러 가지면 무한하게 많은 속성인데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사유 속성과 연장 속성 두 가지를 다루고 있죠. 나머지는 지금 무한하게 많지만 인간이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죠. 그러므로 정신을 사유로 결정하는 것은 사유의 양태이지 연장의 양태는 아니다. 즉 신체는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점이었다. 이것이 이제 설명하려는 첫 번째 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신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신으로 원인이 된다, 약이 된다. 물질이 정신이 원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실체가 가진 한 가지 양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체, 즉 사물의 실체를 여기서 실체는 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의 본질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연장 속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사유 속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정신으로 설명하면 쉽게 말하면 정신과 신체, 정신은 사유 속성이고 신체는 연장 속성이니까 인간으로 말하자면 이제 정신과 신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하나의 그 양상, 하나의 신의 속성인 사유 속성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신체의 운동과 정진은 반드시 다른 물체로부터 일어나며 이 물체도 역시 다른 물체에 의해 운동이나 정지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절대적으로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이 사유의 어떤 형태로 고찰되어 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 이 신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것은 사유의 양태인 정신으로부터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점이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은 한 가지 양상은 사유 속성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연장 속성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자, 연장 속성은 쉽게 말하면 운동의 법칙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면 빅뱅의 원자 운동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현재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연장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 운동과 정진은 다른 힘에 의해서 원인이 되고 그슬로 올라가면 신의 속성인 연장 속성의 원인이다. 이것이 실체가 가지는 두 번째 양상이다. 사물의 본질이 가지는 두 번째 양상이다. 그러니까 사물은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양상은 사유 속성, 한 가지 양상은 연장 속성.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나거나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철학적 관점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 관점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데카르트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했죠. 스피노자는 심신이론론을 주장했고 그 심신이론론이란 마음과 정신과 신체가 결국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 심신이론론이죠. 자, 동일한 것인데 이 동일한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정신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신체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신평행론이라는 것이죠. 어떤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 과정이 신체로 설명하든지 사유로 설명하든지 똑같이 병행되게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설명에는 이 두 가지 양상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렇게 설명 안 하죠. 정신과 신체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에서 생각한 것이 그 신체의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신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정신으로 옮겨진다는 이런 이원론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신이원론과 심신이론론이 좀 이렇게 서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조지 버클리로 대표되는 관념론이 있고 또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유물론이 있습니다. 관념론은 뭐냐면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상은 하나의 정신에 나타나는 어떤 관념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만지거나 밥을 먹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사실상은 우리 정신의 관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관념론이고 유물론은 이와 대립되는 것으로서 모든 사물은 물질이다. 정신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도 알고 보면 결국 물질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유물론이죠. 그래서 이 사물의 진행 상황을 이렇게 대략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석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2부 정리 7회 주석에서 말한 것에 의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된다. 자, 7회 주석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더 나가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내가 앞 제1부에서 밝혔던 것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무한한 지성에 의하여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각될 수 있는 일체의 것은 오직 유일한 실체에 속하고 따라서 사유하는 실체와 연장하는 실체는 하나의 동일한 실체이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사유하는 실체와 연장하는 실체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실체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이 속성 아래에서 때로는 저 속성 아래에서 파악된다는 것을 나는 밝혔다. 이해된다는 것을 나는 밝혔다. 마찬가지로 연장의 양태와 그 양태의 관념, 즉 정신이죠. 정신은 하나의 동일한 것이되 2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똑같은 것이지만 사유 속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연장 속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그 자동차를 그 물체인 부품으로도 쭉 나열해가 설명할 수도 있고 저 자동차의 기능으로도 쭉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자동차죠, 어차피. 그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모든 사물은 그 원인이 실체고 신이며 그 사물은 연장 속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사유 속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2개의 속성은 사물의 다른 면이므로 서로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자, 그것의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그것에 의거하면 정신과 신체는 동일한 것이죠. 그러한 것이 때때로 사유의 속성 아래에서 때로는 연장의 속성 아래에서 파악된다. 그러므로 사물들의 질서나 연결은 자연히 이 속성 아래에 파악되던 이 애자가 잘못되었네요. 아래에 파악되던 저 속성 아래에서 파악되던 똑같은 것이다.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 신체의 능동 및 수동의 질서는 능동 및 수동의 질서라고 하니까 또 뭐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우리 신체의 그냥 질서라고 합시다. 질서는 본성상 정신의 질서와 동시적이다. 똑같아. 동시적이다니까 똑같을 뿐만 아니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발생한다. 커피가 맛있다 이렇게 하면 맛있다는 그 사유관념과 이 물체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제2부 정리 12를 증명한 방식에 의해서도 명백하다고 했죠. 그럼 자동차의 예를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동차 예를 들면 자동차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능을 전부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부품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둘은 사실상 같은 것이지만 하나의 그 부품에 대해서 하나의 기능이 동시에 성립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드라 볼 수 있고 다른 하나의 기능은 소프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소프트만으로도 자동차의 질서가 쭉 설명이 되고
또 하드 부품만으로도 쭉 자동차의 질서가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두 가지 양상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소프트가 하드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드가 소프트에 영향을 주거나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저거는 저거대로 간다는 겁니다. 자, 사정이 이러하여 의심할 이유가 전혀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상을 경험에 의해 확정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냉철히 고찰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더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거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과연 그럴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경험적 신뢰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들이 그토록 강하게 확신하는 것은 이러하다. 즉, 신체는 단지 정신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거나 정지하며 오직 정신의 의지와 사고의 기능에 의존하여 많은 일을 행한다. 즉,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신체 이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내가 이 팔을 움직이라고 이렇게 흔들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의 그 의지하고 하겠다는 생각과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이렇게 손을 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 아닌데 손이 움직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이유는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결정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작용하지 않는데 신체가 스스로 어떤 그런 기능을 하겠는가? 그런 사례가 있는가? 그게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밥을 하는 거 아니냐. 밥하는 운동에 내가 밥을 하고자 뭐 손을 움직이고 막 물을 붓고 하는 이 운동에 무슨 다른 운동의 요인이 결부되어 원인이 되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정신이 운동의 원인으로만 작용한다. 그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신체가 물체적인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직 정신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에 의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전혀 그에 관해서 생각 안 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여태까지 아무도 신체의 모든 기능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신체의 구조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자, 인간의 지혜를 훨씬 능가하는 많은 것들이 동물의 세계에서 관찰되고 갑자기 동물의 세계가 나오죠. 그럼 뭐냐면 동물들은 우리 사유하는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동물들이. 그래서 이 신체가 스스로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이 동물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인간에게로 이제 옮겨오기 전에 먼저 동물들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도 그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려고 스피노자가 의도하는 것입니다. 꿀벌과 말벌의 싸움, 허펠박쥐에 의해서 이성이 없이도, 즉 정신이 없이도 신체적 본능에 의해서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훌륭한 내용이 나오는 영상인데 잠시 보시죠. 꿀벌 영상은 올려보니 저작권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내리고 흡혈박쥐에 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왜 흡혈박쥐 이야기냐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그 동물학자들이 이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을 왜 호혜적 이타주의의 표본으로 연구를 하는 걸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박쥐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그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생존의 법칙이 있어요. 이 흡혈박쥐는 중남미에 주로 이제 서식하고요. 밤이 되면 민가로 내려와서 그 동물들을 공격하거나 자고 있는 사람에게도 공격을 해서 이 날카로운 앞니로 혈액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체온이 주변보다 높은 동물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그건 코앞에 이런 적외선 감지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외선 감지기로 감지한 다음에 동물이나 사람들을 공격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어느 정도 양을 빨아먹냐면 자기 몸무게의 약 60% 정도를 먹어야 한대요. 그리고 이 혈액을 이틀 연속 채취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냥에 이틀 연속 실패하게 되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사냥을 나가서 한 10% 정도의 박쥐들은 이 사냥에 실패한다고 그래요. 사냥에 실패하고 이게 이틀 연속으로 이어지면은 3일째가 되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건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박쥐들이 내가 사냥을 실패했으면 다른 사냥에 성공한 박쥐에게 구걸을 한다고 그래요. 피 좀 나눠달라고. 어떻게 나눠줄까요? 사냥에 성공한 그 박쥐들은 자기가 먹었던 피를 토해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왜 나눠주는 걸까요? 내일 내가 사냥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때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고라는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흡혈박쥐들은 지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면 너도 도와주고, 너도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라는 것을 이제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과연 이 박쥐들은 자기 친족에게만 그 피를 나눠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학자가 이 박쥐들의 DNA를 연구해 보니까 친지만 나눠주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모르는 박쥐에게도 피를 나누어 줬는데 그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피를 나누어 준 경험이 있는, 이렇게 수년을 같이 사니까 그런 박쥐들끼리 더 잘 나눠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생존해가는 어떤 법칙을 만들었고, 그 도움을 주지 않는 동물에 대해서는 이 박쥐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떤 처벌을 가한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너는 왜 안 도와주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공동체가 생활해 갈 수 있는 어떤 원칙인데요, 말이죠. 이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도 어느 정도는 본능에 충실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회는 이성과 지성이 지배하고 있지만 사람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호혜적 이타주의는 사실상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오늘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지만 이 흡혈박쥐를 이야기하면서 호혜적 이타주의,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도움을 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같이 생존해가는 방식이다. 라는 걸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꿀벌이 자기의 정신을 사용해서 저 말벌과 싸우라고 지시를 정신으로부터 받아서 싸우는 게 아니죠. 그냥 신체적 본능으로 무조건 우리 집단 안을 지켜야 된다는 게 신체적 본능입니다. 정신에서 그걸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해가지고 신체적 본능으로 말벌과 나가서 죽으라고 자기 죽다는 살든 그거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말벌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게 자기 임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체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흡혈박쥐도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것은 생략합니다. 흡혈박쥐는 뭐냐 하면 이제 앞에 달려있는 적외선 탐지기를 이용해서 포유류를 이렇게 관찰합니다. 그래서 주위 온도가 그 동물의 그 신체의 온도보다 높다는 것을 딱 파악할 때에 이제 그 동물에게 달려들어가 피를 팍 뽑아먹습니다. 그 피를 얼마나 많이 뽑아먹는가 하면 자기 몸무게의 3분의 2까지 빨아먹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이틀간을 또 살고 또 그 다음에 사냥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박쥐들이 그 사냥 나간 박쥐들이 한 10% 정도는 사냥에 실패를 해요. 즉 피를 못 빨아먹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만약에 이틀 동안 사냥을 못하게 되면 자기는 영양실조로 걸려 죽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냥에 실패한 박쥐들은 성공한 박쥐들한테 가서
피 좀 나눠달라고 그걸 하는 겁니다. 이 신체적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야, 내가 뭐 배가 고프니까 젊은 데 가서 저걸 얼마든지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신체적 본능이라는 거죠. 사회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박쥐는 그 박쥐에게 피를 토해내 줍니다. 자기 먹었던 피를 토해내면 토해낸 피를 그 박쥐가 빨아먹고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또 이 박쥐가 굶게 되면 그 가품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동물들 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신체적 본능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설명하는 것은 신체적 본능과 정신에서 일어나는 이성적 사유 속성과 이렇게 구별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